와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양과 함께 와인을 알아보자 챕터 6 완양 추천 레드와인 편으로 돌아온 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요, 우리가 앞전에 와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다 나눴기 때문에 심화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사이드로 빠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또 심화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약간 살짝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레드와인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인 말고 와이너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와이너리는요, 미국 와이너리인데요. 짜잔! 호프 패밀리 와인즈라는 와이너리예요. 여기 가운데 계시는 이 남성분이 어스틴 호프라고 하는 와이너리 오너이자 수석 와인 메이커인데요. 이분의 와인 어스틴 호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프 패밀리 와인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호프 패밀리 와인즈는요 1978년에 파소로블스라는 지역의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파소로블스라는 지역은 사실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개발되던 시기?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와인을 만들어서 주력으로 하기보다는 포도를 키워서 다른 와이너리에 판매하는 식으로 조금 많이 알려진 와이너리였고요. 그때 이제 케이머스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에 포도를 납품했는데, 케이머스가 그 포도를 받아서 자신들의 세컨드 레이블인 리버티 스쿨, 지금 보이는 요게 리버티 스쿨이라는 와인이거든요. 요 세컨드 와인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케이머스는 이 호프 패밀리 와인즈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지금은 이제 오너이자 수석 메이커인 아까 본 그분 어스틴 호프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 케이머스 와이너리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너인 척 와그너 밑에서 와인 양조랑 그 다음에 와이너리 운영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1996년에는 오스틴 호프가 요 리버티 스쿨, 요 브랜드를 인수해서 다시 호프 패밀리 와인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수석 오너가 되고요. 2000년에는요 본인의 이름을 딴 오스틴 호프를 출시해요. 바로 요 와인이죠. 이게 바로 지금의 호프 패밀리 와인즈의 명성을 잇게 해준 호프 패밀리 와인즈의 대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2009년에는 와인 메이커 오브 더 이어라고 하는 굉장히 영예로운 와인 메이커 상도 수상을 하고요. 2012년에는 아메리칸 와이너리 오브 더 이어라고 와이너리 전체가 상을 받기도 하는 굉장히 핫한 와이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계속 이 파소로블스라는 지역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호프 패밀리 와인즈가 굉장히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와인 앞에 파소로블스라고 써있고 막 뭐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 파소로블스 지역에 대한 설명일 정도로 진짜 이 파소로블스 지역의 애착이 굉장하거든요. 이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게 미국 와인 맵이에요. 요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와인을 양조하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사실 여기를 뚝 갈라서 중부랑 동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요 점점점들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딱 3개. 여기 워싱턴, 오레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3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알아볼 파소로블스는요, 이 해안가 쪽 가장 큰 와인 산지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캘리포니아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이제 미국 와인의 최대 산지라고 보는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샌프란시스코만이고요. 여기 바로 위에가 여러분들이 와인을 잘 모르는 시절에도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들어봤을 법한 나파밸리, 미국의 가장 고가 와인들이 나오는 나파밸리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요 중간쯤, 여기에 파소로블스가 존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위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소로블스는요 나파밸리보다 좀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매가 잘 익고요, 따뜻해요. 그리고 해안가랑 붙어 있어서 일교차도 좋기 때문에 산도도 굉장히 좋고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핫하게 각광받고 있는, 포도가 굉장히 달큰하게 익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요 호프 패밀리 와인즈에는 어떤 와인들이 있느냐, 굉장히 많은 와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어스틴 호프 라인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레아나라는 라인업, 퀘스트, 그리고 아까 봤던 리버티 스쿨이 있고요.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파소로블스 어스틴이라는 이런 브랜드들 굉장히 많죠.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테레아나에서는 이 밑으로 뭐 화이트도 있고요, 다른 품종의 와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티 스쿨도 제가 알기로는 리저브 등급이 있고요. 파소로블스도 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을 만드는 와이너리인데요. 오늘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오스틴 호프랑 트러블 메이커만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오스틴 호프를 꼽았어요. 트러블 메이커는요, 오스틴 호프의 어릴 적 별명이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 어릴 적 별명이 트러블 메이커였고,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 있으면 나는 그 와인 포도밭으로 내쫓겨서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을 해야 됐다. 근데 그게 나의 어떤 와인에 대한, 그리고 포도밭,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해줬고, 그게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 트러블 메이커라는 어떤 별명은 오스틴 호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추억인가 봐요. 그래서 오스틴 호프가 만들어낸 요 트러블 메이커 와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트러블 메이커는요, 5가지 품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쉬라, 뿌띠쉬라, 무베드르, 그르나슈, 진판데, 이렇게 5가지 품종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중에 이 쉬라, 무베드르, 그르나슈라는 품종은 프랑스 남부 론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대표 품종인데, 이 품종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파소로블스 지역이 땅의 어떤 뉘앙스들이 론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지금은 까베르네 쇼비뇽이 메인이긴 하지만 이 전까지는 이 론 품종이 이 지역의 메인 품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러블 메이커도 론 품종에다가 뿌띠슈라라든지 진판델 같은 미국스러운 품종들을 블렌딩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 트러블 메이커는요, 굉장히 힙한 와인이에요. 레이블만 봐도 힙해 보이지 않나요? 되게 클래식하다기보다는 좀 모던한 느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조 방식도 굉장히 힙해요.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우선 논 빈티지 와인이에요. 보통 우리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들은 빈티지가 다 있잖아요. 빈티지 와인은 그 해에 만들어진 포도로만 만들어진 와인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이 포도 품종들을 각각 다 발효하고 숙성한 다음에 그 2년 전에 만들었던 쉬라, 그리고 작년에 만든 그르나슈, 올해 양조한 진판데를 막 뽑아가지고 최상의 맛을 위해서 블렌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와인들이 블렌딩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말 맛을 위해서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한, 약간 나는 몰라, 그냥 맛있는 게 좋은 거잖아, 나는 오로지 맛만 직진, 맛을 위해서 와인을 만들겠어, 약간 그런 힙한 느낌이 있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과 맛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과실 향이 굉장히 좋아요. 붉은 체리, 검은 자두, 블랙베리, 바닐라, 초콜릿, 흑후추 같은 요런 굉장히 과실과 오크와 약간 향신료의 뉘앙스들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고요. 굉장히 진한 바디감을 가지지만 산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드라이한 와인이지만 잔당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지만 부드러운 느낌의 타닌감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렬한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맛있는, 그래서 제가 가장 애정하면서도 추천드리는 와인이고요. 가격은 27,000원 정도 합니다. 데일리샷 기준이고요. 데일리샷 기준이라는 건 샵에서 잘 구하면 27,000원보다 언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깡패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트러블 메이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산도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산도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와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은 기본적으로 산도가 굉장히 받쳐주는 레드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은 이 산도예요. 크라운 산도 아니고요. 이 산도가 왜 단점이냐면, 사실 제가 입문자들, 제 친구들한테 추천도 많이 하는 와인인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근데 나한테는 조금 산도가 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한테는 좋다고는 하지만 조금 부족하거든요, 산도가. 그래도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산도에 절여져 있구나 내가 너무 내 기준의 산도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서, 요거를 만약에 그래? 완양이 추천했어? 한번 마셔봐야지 하고 마셨는데 산도가 좀 세? 그러면 방법이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온도를 조금 올리면 산도가 조금 누그러들고 과실의 향들이 조금 더 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도를 좀 올려서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2번째는 그 와인을 그대로 코르크를 막아서 냉장고에 넣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서 드셔보세요. 그럼 아마 산도는 조금 누그러져서 둥글둥글하고 좀 더 복합미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 그래도 산도가 너무 세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래요. 레드와인 입문으로는 저는 강추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이 와인이 나와야겠죠. 오스틴 허프의 이름을 딴 어스틴 허프입니다. 와, 멋있지 않나요? 자기 이름을 와인 네이블에 그냥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난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정말 멋인 것 같아요. 어스틴 허프 같은 경우에는요 100%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만들어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오크 뉘앙스가 굉장히 잘 사는 와인인데, 어떻게 해서 오크 뉘앙스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크를 굉장히 섬세하게 써요. 포도를 따서 발효를 하고 이제 오크 숙성을 하는데, 이거를 한 통에 담아서 그냥 숙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발효된 원액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0%는 처음 쓰는 뉴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하고요, 25%는 1년 사용한 오크통에다 숙성을 하고요, 65%는 2에서 3년 사용한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 이 오크통이란 게 진짜 신기하게요, 쓰면 쓸수록 그 오크통의 뉘앙스는 점점 줄어들고 포도 본연의 뉘앙스는 점점 잘 살려내거든요. 이렇게 그룹별로 숙성된 거를 11개월 숙성하고 그 맛을 보면서 블렌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원액을 뉴 오크랑 1년 사용 오크에 나눠서 2개월간 추가 숙성을 하고 또 블렌딩을 한 다음에 병입을 합니다. 손이 너무 많이 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오크를 사용해서 최고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와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스틴 호프의 맛과 향은요, 일단 얘는 확실하게 검은 과일 뉘앙스가 잘 나요. 까베르네 쇼비뇽 특유의 블랙커런트 뉘앙스, 그리고 검은 자두, 블랙베리,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오크에서 나오는 바닐라, 초콜릿, 그리고 흑후추랑 감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민티한 뉘앙스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영한 까베르네 쇼비뇽의 느낌은 아니고 정말 잘 익은 엄청 찐득하고 묵직한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가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서도요, 진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경쾌한 텍스처를 가져요. 그리고 굉장히 산도도 좋아요. 그리고 잔당감도 굉장히 잘 나오지만요, 이게 막 찝찝하고 불쾌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산뜻하고 뽀송하게 되게 매력적인 잔당감이 나와요. 그리고 타닌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타닌감을 제가 떫은 느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얘는 떫지 않아요. 되게 쫀득해요. 쫀득합니다. 그래서 약간 마시고 나면 혀랑 입천장이 스티키하게 탁 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짠득한 타닌감을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뉘앙스들이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케이머스라는 와인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연히 이 어스틴 호프가 케이머스의 창립자인 척 와그너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케이머스의 대체제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요, 지금 데일리샷 기준 10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109,000원 굉장히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이 와인. 그 정도로 저는 이 와인에 대해서 되게 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109,000원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트러블 메이커를 마셔보시고 와 이거 좋은데? 하시면 오스틴 호프를 꼭 한번 드셔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제가 호프 패밀리 와인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잔당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달콤한 느낌이 조금 있는 진하고 직관적인 강렬함의 와인이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저는 사실 와인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레드 와인을 추천할 때는요, 드라이한 와인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기준에 드라이한 와인을 추천하면요, 샵에서 손님들 다시 안 옵니다. 와인 입문하시는 분들이요, 저는요 드라이한 와인 좋아해요 라고 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이한 와인 추천해드리잖아요. 그분들 다시 안 오십니다. 저희 샵 안 오세요. 와인 안 드십니다. 근데 제가요, 제 생각에는 이 와인 좀 단데? 하는 거 추천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잔당이 조금 있는 진하고 직관적인 강렬한 와인들 저는 추천드리고요. 가격 대비해서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진짜 이거는 제가 앞에 특히 트러블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에 다른 레드 와인 되면요, 저는 깡패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강추드리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마셔도 맛있는 와인을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오스틴 호프 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와바.